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중세 교회사 이어서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종교개혁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1세대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르틴 루터 그리고 울리 찌빙글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장 칼뱅, 종교개혁을 집대성하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 3인방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마르틴 루터, 그리고 울리 찌빙글리, 그리고 장 칼뱅이 되겠죠. 루터와 이 찌빙글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바로 1483년 11월생이고, 그리고 찌빙글리가 1484년 1월 1일생, 그러니까 두 달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장 칼뱅은 1509년,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이제 태어난 2세대. 어쨌든 세 명을 종교개혁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진을 보면 루터, 그리고 찌빙글리, 그리고 칼뱅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장 칼뱅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사셨던 분으로, 자, 2세대 신학자로서 그는 16세기에 등장한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체계화했다.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바로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죠. 자, 그는 프랑스 출신의 개신교 사상가로 이 마르틴 루터와 초기 종교개혁의 쌍두마차 양대 산맥이었다. 칼뱅은 루터를 굉장히 존경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가, 즉 루터가 나를 악마라고 저주하더라도 영원한 존경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그를 존경에 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루터 역시 칼뱅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하죠. 칼뱅은 굉장히 왜소한 체격에 또 조용하고 신중한 인물이었고, 또 수줍은 성격에 건강도 약하고 또 문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이 종교개혁의 위협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1509년 그는 프랑스 북쪽에 있는 노용에서 출생합니다. 이 즈음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첫 강의를 마친 후였죠. 아버지인 제라르는 노용 주교의 비서로서 당시 인텔리로 아들 칼뱅의 교육에 올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집안 배경 탓에 처음에는 신학교육을 받았고요. 나중엔 아버지 권유로 오르레앙 대학의 법학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루터와는 반대죠. 루터는 이제 법학을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 바로 이제 신학을 하다가 법학을 하게 된 이제 칼빈과 반대다. 프랑스 종교개혁의 중심지여서 그는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혁적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중 그는 인문주의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교황청의 미신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말이죠. 1531년 아버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금전 문제로 아버지가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결국 죽게 되어 이를 보면서 가톨릭에 큰 실망을 느끼고 또 자신만의 개혁 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로마 교황청과 결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나름 깊은 성경 연구, 여기에 초기 기독교 역사 탐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결심한 듯 보이죠. 근데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해요. 자, 고집스러운 마음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져 교황제의 미신으로부터 갑자기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자, 이런 그가 본격적으로 개혁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친구인 니콜라스 콥의 연설문 사건 때문입니다. 콥은요, 파리 솔본 대학의 학장 취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친구인 칼뱅은 콥의 취임 연설문을 수정하면서 가톨릭을 비판하고
복음에 근거한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연설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1533년 11월 1일 바로 만성절이죠. 만성절. 콥은 군중 앞에서 친구 칼빈이 수정한 그 연설문을 그대로 읽어요. 이후 엄청난 소동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가톨릭의 본산인 파리, 이 파리 대학 교수들은요, 이 콥을 즉시 이단으로 고발하고 관련자 체포령을 내립니다. 자, 이러면서 콥과 칼뱅은 스위스 바젤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자, 1517년 만성절 전날에 루터, 그리고 1533년 만성절에 이 콥과 칼뱅, 흥미로운 연관성을 보게 되는데, 바로 종교개혁이 성자 숭배로 점철된 중세를 배격하고 이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신앙을 전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자신이 학문과 저술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지도자보다는 이 평안한 환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책을 쓰는 저술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주된 계획은 이 프로테스탄트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요약, 저술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해내죠.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로 탄생한 것입니다. 1536년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출간했고요. 비밀리에 이 책은 프랑스로도 유포돼서 많은 개신교 위그노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1558년 최종판이 나올 때는 내용이 많이 두터워져서 처음 것보다 내용이 6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스트라스부르로 그는 향하는데, 이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는 1518년 시민 400여 명이 밤낮으로 춤을 추다가 춤을 멈추지 못해서 다 죽는 광란 현상이 발생했어요. 아마도 이게 집단 최면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이 스트라스부르 도시는 큰 공포에 빠지게 되고요. 이후 도시는 신교와 구교 간의 충돌, 그리고 전염병이 강타하게 됩니다. 1523년 루터파 개혁자인 마르틴 부처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년 후 도시는 안정을 되찾고 이 피난민들, 유학생들, 그리고 개신교 망명자들의 도시로 변화되죠. 1536년 당시 파리 부근에 왔던 깔뱅도 이 도시에 정착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은사가 목회자요, 지도자가 아닌 이 학자요, 저술가로 인식한 그는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당시 이 개신교가 득세해서 이 칼뱅이 원하는 사역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해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죠. 하지만 파리 부근에서 이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이 직통길이 당시 이 프랑스의 왕인 프랑스와 1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남쪽으로 남하에서 제네바를 통해서 다시 북상하는 이 U자형 우회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회는 자신과 또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계기가 되는데요. 당시 제네바는 로마의 영향권을 벗어나려는 이 부르주아의 영향으로 이 프로테스탄트 도시로 선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윌리엄 파레를 비롯한 이 베른 출신의 선교사들이 제네바에 파견돼서 사역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칼뱅이 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몇 달 전 상황이었습니다. 이 파렐은 유능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했는데 당시 칼뱅은 딱 하루만 머물고 이 제네바를 떠나려고 했지만 기독교 강요의 저자를 순순히 놓아줄 파렐이 아니었죠. 파렐은 설득을 하지만 설득이 안 되자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칼뱅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만약 그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을 못 본 척하고 이 학문만을 위한 평온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평화를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결국 이제 억지로 칼뱅은 제네바에 남게 됩니다. 1536년 8월부터 칼뱅은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억지로 남았던 이 칼뱅에게 시의회는 결국 반감을 표하면서 이 칼뱅을 좌절시키게 돼요. 일부는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면서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젊은 칼뱅의 이 완고하고 급진적인 내용의 설교도 한몫하게 되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파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여기에 부르주아들이 집단 반발하게 됩니다. 결국 칼뱅은 축출되고 파렐은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파렐은 칼뱅과 함께 도시를 떠납니다.
칼뱅은 이제 학자요 또 저술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주신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미련 없이 제네바를 떠납니다. 파를과 함께 2년도 안 돼서 결국 이 제네바를 떠나고 1차 이 제네바 사역은 한마디로 처참한 실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38년부터 41년까지 바라고 바라던 이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당시 스트라스부르는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를 떠난 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인 마르틴 부처는 종교개혁자들을 화합시키기 위해 노력한 굉장히 피스메이커 인물이었어요. 예, 당시 이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30살의 칼뱅은 이 50살의 연륜이 많은 이 부처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함께 프랑스 난민 사역을 하게 됩니다. 독신을 계획했던 칼뱅은 당시 두 자녀를 두었던 제세례파 과부인 이델테 드 뷰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스트라스에 머문 이 기간은 칼뱅의 고백에 따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 자,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제네바 교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런 가운데 1541년 그는 제네바로 귀환하게 되는데, 자, 제네바의 상황이 바뀌고 새 정부는 이제 이미 프로테스탄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한 칼뱅, 이 칼뱅을 도시 제네바로 귀환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면서 돌아오게 되고 2차 제네바 사역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칼뱅은 제네바에서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 4개의 직제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이러면서 교황의 조직이 아닌 신자의 회합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교회, 즉 칼뱅의 장로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칼뱅의 가장 큰 공로는 당시 위기에 처했던 이 종교 개혁을 구하고 이 새로운 이 프로테스탄트 센터를 건설한 것인데, 자, 1세대 종교 개혁의 중심지는 뭐니 해도 이 비텐베르크였겠죠. 하지만 1546년 루터가 죽고 황제와 영주의 집단 공격을 받으면서 이 도시는 크게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이 2세대 중심지로서 제네바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존 녹스나 또 테오도르 베자와 같은 많은 개혁자를 배출해서 유럽 각국에 파송하게 되죠. 1550년부터 10년간 무려 6만 명의 난민들이 이곳에 유입되었고, 자, 칼뱅 사역 당시에는 고작 1만 명의 도시가 이렇게 엄청난 대도시로 커진다. 그리고 이 칼뱅의 사상은 이후 400년간 유럽의 철학, 교육, 복지, 정치, 문학, 음악,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549년 쥐리 합의서가 맺어지면서 이후 개신교는 이것을 받아들인 개혁파, 칼뱅의 개혁파와 이를 끝까지 거부한 루터파로 분열되게 되죠.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성찬에 대한 이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칼뱅은요, 이 제네바를 유럽 최초로 성공적인 공교육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자, 이곳에는 시립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이곳에서는 빈민의 자녀들도 원 없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이 학교는 곧 유럽의 명문 대학으로 급성장하게 되죠. 이 학교에 놀라운 것은 학비가 무료였다는 거예요. 이 학교의 운영은 시 재정과 기부자의 후원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결국 현대 공교육의 효시라는 평가를 받죠. 당시 유럽은 이 교육이 국가적 임무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유럽 각국은 오로지 과세, 그리고 전쟁 준비, 그리고 상업 증진, 그리고 정권 유지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자, 20세기 초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게 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칼뱅주의자는 무려 400년 동안 수많은 학교를 세워서 인류의 지성사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의 미국 신대륙의 하버드, 예일 등 전부 이게 칼뱅의 후예들이 미국에 세운 대학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칼뱅은 집사를 뽑아서 최초의 전문적 사회복지사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는 집사의 역할을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 마련과 직접적인 봉사로 이렇게 정하면서, 그러면서 고아, 또 무연고 노인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자, 지독한 자민족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유럽에서 이 제네바의 이 정책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죠. 자, 당시 대부호였던 클로데 살로몬은
거액을 기부해서 서민병원을 세워서 또 무상의료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제네바의 복지 체제는 무려 300년 이상 지속되어서 복지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오늘날도 이 제네바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1, 2위 항상 오르는 도시이기도 하죠. 오늘날도 포로 협정에 관한 이 인도주의적 제네바 조약이 이곳에서 체결되고, 그리고 유엔 적십자 본부 등이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종교개혁의 본부였던 그 유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작고 평범하고 또 혼란스러웠던 제네바가 현대 유럽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칼뱅의 공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칼뱅 시대에 사역했던 존 넉스는 이렇게 단언했죠. 제네바는 가장 완벽하고 또 거룩한 도시이다 라고 말이죠. 이 칼뱅의 영향은 특히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자, 이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기인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를 이제 토론과 투표로 결정되는 정치 체제라고 규정할 때는 뭐 일부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중심 가치가 모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법에 대한 만인의 평등, 그리고 억압에서 자유로 규정한다고 하면은 이 칼뱅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가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칼뱅의 유산에 대한 탐구 없이 오늘날 서구 유럽의 사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는 많은 곳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자, 특히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도 큰데, 당시 사치와 방종이 아닌 이 청빈과 절제를 강조한 이 칼뱅의 자본주의는 분명 오늘날 보고 있는 이 물질 숭상의 배금주의가 결코 아니었다. 자, 그는 근면으로 축적된 이 자본이 재투자로 이어져서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이 칼뱅주의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치품이 아닌 일반 필수품의 사용을 장려해서 이는 상품의 표준화를 낳고 또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서 산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죠.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러한 사상을 바로 자신의 책 개신교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잘 분석 요약하고 있습니다. 1553년 마이클 세르베투스라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자를 제네바 도시는 처형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도시의 큰 과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처럼 칼뱅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벌어진 건 결코 아니고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말리지 않은 실수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이 당시 제네바는 너무나 무서웠던 파리, 그리고 혹독했던 스페인의 톨레도에 비하면 나름 한층 이성적인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3년 도시 제네바는 당시 이 세르베투스를 처형했던 그 과오를 반성하는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장칼뱅 자신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유산과 사산으로 결국 자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 9년 만에 아내는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데려왔던 두 자녀, 그리고 제네바의 모든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면서 보살폈죠. 그는 엄중한 권위로 인해서 제네바의 교황이란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는 분명 청빈하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늘 자선과 기부에 힘써서 그의 장례식을 치를 재산도 남기지 않았죠. 1564년 신장결석, 치질, 위장병,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다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금하기 위해서 절대 무덤을 만들지 말고 또 무덤에 어떤 표식도 남기지 말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그의 후임자인 테오도르 베자가 하게 되고요. 이 테오도르 베자는 추모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검소하고 초라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그의 재산은 소장하고 있는 책들에 불과하였다. 그는 진실로 모방하기도 어려운 경건한 삶과 죽음의 본보기였다라고 추모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3인방 가운데 마지막 인물 장칼뱅, 종교개혁을 집대성하다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